요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취미 활동 어떤 것들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달리기 할 때 확실히 이 기분 좋아지는 호르몬도 나오고 그래서 달리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달리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진짜 평생 달리지 않았다가 러닝화를 샀습니다. 워킹화 말고 러닝화를. 사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돈을 좀 지불해야 그 다음부터 내가 뭘 할 것 같아서. 정말 좋을 때예요. 왜냐면 마음을 먹고 러닝화를 샀더니 관절을 보호해야 될 나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좋으시겠어요. 요즘 러닝이든 조깅이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유산소 운동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네네. 이렇게 러닝에 많은 분들이 빠져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뛸 때 나오는 쾌감?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힘들지만 그 고비를 넘어서고 나면 이거 나름 괜찮은데? 기분 상쾌해지는데? 바로 그 순간이 러너스 하이입니다. 기분이 오히려 너무 좋아진 그 상태가 있어요. 한 고비를 넘기고 맞아, 나면. 맞아. 나는 그게 너무 궁금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해서. 그런 거까지 런스하이까지 느낄 때도 있어요? 저는 항상 느끼죠. 이제 10km 정도 이렇게 꾸준히 러닝하면은 10km? 네, 7, 8km 넘어가는 순간부터 갑자기 쉬워지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숨은 차고 다리는 후들거리는데 오히려 마음은 평온해지고 머리는 맑아지는 이상한 상태인데요. 이상하지. 이럴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호르몬이 바로 엔돌핀입니다. 엔돌핀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엔돌핀은 바로 우리 몸에서 나오는 천연 아편계 물질입니다. 아편을 외부에서 주입받지 않더라도 우리 몸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게 저절로 자연적으로 만드는 물질인 것이죠. 천연 진통제가 뇌에서 나온다는 거잖아요. 와. 또한 최근에는 운동을 하고 일어나는 몸의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 있죠. 이런 것을 매개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호르몬들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틀어서 마이오카인이라고 부르는데요. 마이오카인. 운동 이후에 근육을 성장시킨다거나 대사 기능을 좋게 해주는 등 운동을 한 직후에 근육이 직접 만들어서 우리 몸에 있는 다른 기관에 알려주는 것이죠. 내가 운동을 했으니까 건강을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켜라 하는 신호를 직접 주는 것입니다. 호르몬은 우리의 기분과 감정만을 조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흘리기 말고 여름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 또 뭐가 있죠? 다이어트요. 다이어트. 맞습니다. 다이어트. 우리의 다이어트를 도와줄 수도 있고 또 망칠 수도 있는 것이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이 다 해. 우리 몸에 살이 찌면 팔뚝에서 지방의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 셀룰라이트. 맞습니다. 지방은 에너지 저장 역할을 하는데 이 자체로 또 호르몬을 분비하기도 합니다. 지방이 분비하는 호르몬이 렙틴인데요.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우리 몸의 지방 상태를 뇌와 근육, 또 몸의 다른 장기에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이 부족해지면 더 먹으라고 하고 지방이 충분해지면 그만 먹으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하지만 지방 흡입 수술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방이 사라졌으니까 지방이 내보내는 신호가 줄어들고 영원히 날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방 흡입을 하더라도 요요가 다시 일어나죠. 이는 뇌와 장 그리고 다른 호르몬들이 이미 한 통 속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뇌에서 렙틴을 감지하는 신경세포들이 몇 군데에 모여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시상하부라고 하는 뇌 지역에 렙틴을 감지하는 뉴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음식 섭취의 전반을 통제하는 뉴런입니다. 그래서 굶고 있으면 활성이 강해지고 음식을 먹으면 활성이 약해지죠. 또 괜히 밤 11시 정도만 되면 입이 심심해지고 맞아요. 뭘 먹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면 안 돼요. 야식을 드시죠? 먹고 싶어져요. 맞습니다. 네. 그때만 맛있는 음식이 있어. 맞아요. 맞습니다. 이때는 렙틴을 받아서 식욕을 조절해야 될 애들이 11시가 되면 괜히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렙틴을 감지하는 뉴런들이 우리 몸의 식사량이라든가 전반적인 대사를 조절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것은 위에서 분비되고 특히 배가 고플 때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렐린이 많이 분비되면 단순히 배가 고프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강렬하게 지방과 탄수화물을 갈구하게 됩니다. GLP-1이라는 호르몬도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호르몬은 원래 식욕을 억제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GLP-1은 식후에 장에서 많이 분비가 되는데요. GLP-1을 탐지할 수 있는 세포들이 우리 몸과 뇌에 여러 군데 있어서 다양한 역할들을 매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은 이후에 일어나야 되는 일들, 예를 들어서 포만감을 느낀다거나 또는 어떤 분들은
밥 먹기 전에는 까칠하시다가 먹고 나면 평화로워지는 분들 계시죠. 아, 있죠. 네. 그런 작용들도 GLP-1이 다 매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GLP-1의 기능을 우리가 잘 다룰 수 있다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때로는 이런 호르몬을 외부에서 주입해서 필요한 효과들을 내기도 합니다. 이 호르몬이 안정적으로 화학적으로 가공을 한 것이 바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위육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한계와 제약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의사와 상의하신 후에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넣는 건 항상 조심해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의약품으로서의 호르몬 주입의 한계를 뛰어넘는 특별한 호르몬들도 있습니다. 와, 궁금하다. 이게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 진짜요. 그냥 어쩐지. 단순히 멜라토닌 하면 그냥 잠 오게 만드는 이렇게 직관적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부족할 때 섭취를 하더라도 비교적 빠르게 대사가 되기 때문에 큰 부작용은 없고 대신 먹었을 때도 몸 전반이나 뇌로 잘 전달되는 신기한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와, 너무 신기하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주입을 해도 섭취를 해도 크게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호르몬이 멜라토닌이라는 거죠. 그런 거죠. 멜라토닌은 멀티플레이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기능은 수면 유도 기능입니다. 맞아요. 멜라토닌은 해가 지고 밤이 되면 분비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송과선에서 만들어진 멜라토닌이 우리 온몸으로 퍼지면서 이제 잘 시간이다 하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체온이 떨어지고 몸도 느릿해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일들이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졸리다는 느낌은 사실 멜라토닌이 우리에게 건네는 말이기도 한 것인 거죠. 또한 자는 동안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낮 동안에 활동하면서 생기는 뇌에 생긴 찌꺼기들, 베타아밀로이드와 같이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이 뇌에 쌓이게 되는데 이런 물질은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멜라토닌이 이 베타아밀로이드를 제거하고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자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푹 자고 난 뒤에 피부가 좋아졌다는 이야기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저- 미는 장꾸러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멜라토닌이 하는 역할 또 하나가 이것에 관련이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자연에서 나오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자는 동안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가 되면 수면을 통해서 피부를 좋아지게 할 수도 있고요. 피부 세포의 재생이라든가 또 유지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논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 가끔 진짜 푹 자고 네. 그 깼을 때 피부가 되게 좋아진 게 많이 느껴지네요. 맞아요. 머리도 맑아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잠 못 자면 머리가 뿌해져서 네. 판단을 내릴 수가 없죠. 맞습니다. 멜라토닌이 도와주는 수면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한 이렇게 항산화력을 가진 멜라토닌은 염증 유발 물질 생성을 억제할 수 있고 또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은 뇌 송과체에서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세포 내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를 만드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마이토콘드리아는 우리 세포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장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공장을 돌릴 때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방치하게 되면 세포가 점점 망가지게 됩니다. 활성산소를 만드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멜라토닌이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마이토콘드리아의 생성도 촉진해주기 때문에 에너지 생성 효율을 높이면서도 노화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멜라토닌도 정말 우연한 기회에 발견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사실 수면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실험으로 진짜? 발견이 됐다고 저는 들었는데. 맞습니다. 위대한 발견은 다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름조차도 멜라토닌 하니까 왠지 멜라닌이랑 연관이 있을 것 같잖아요. 맞아요. 두 개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958년 미국 피부과 의사입니다. 피부과 의사인 박사가 어떤 물질이 개구리 피부색을 바꾸는지 연구를 한 거예요. 개구리 색깔이 이제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뭐가 이걸 조절을 하는 걸까 싶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소의 송과체에서 추출한 물질을 한번 개구리한테 송과체. 넣어본 겁니다. 개구리에게 투여를 한번 해봤더니 개구리 피부가 글쎄 하얘지는 겁니다. 와, 미백 효과. 그렇죠. 멜라닌 색소 때문에 색깔이 있었는데 이게 확 하고 줄어들면서 말하자면 없어지면서 하얗게 변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려져 있었던 호르몬이 세로토닌 같은 것도 유명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멜라닌을 조절하는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 그래서 멜라토닌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아, 그래서 멜라토닌인 거예요?
근데 생명체가 하나의 생명체에서 이렇게 쓰이던 분자가 다른 생명체는 다르게 쓰이는 일들이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멜라토닌 같으면 네. 처음에는 개구리 피부색에서 발견이 되었지만 혹시 그러면 이 물질이 사람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보니까 이때는 피부색보다는 수면을 유도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확실히 저는 이 멜라토닌의 수면 유도의 유도 효과를 진짜 좀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뭐 해외 출장 가거나 해외여행 갔을 때 시차 많을 때. 그때 시차 좀 적응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때 멜라토닌 섭취를 해서 좀 이 시차 적응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었어요. 확실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 멜라토닌 기능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멜라토닌의 기능은 정말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생체 리듬, 즉 영어로 서케디안 리듬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어서 우리가 따로 시간을 보거나 햇볕을 받지 않더라도 몇 시가 되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밤이 될 때쯤이 되면 밤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멜라토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침이 될 때쯤이 되면은 멜라토닌의 생성과 분비가 억제되면서 농도가 스르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멜라토닌을 단순히 수면 유도 호르몬이 아니라 우리 몸의 하루 리듬을 정리해주는, 정돈해주는 호르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고 있는 또 어떤 멜라토닌의 기능이 있을까요? 제가 뇌과학과에서 왔으니까 그렇죠. 멜라토닌은 뇌에도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네. 우리 뇌에는 몇 군데에서 어른이 되어서도 뇌세포가 계속 생기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뇌세포는 어렸을 때 만들어져서 재생 안 생기지 생기잖아요. 않는다. 네. 그래서 머리 때리면 뭐 머리 나빠진다. 네, 맞아요, 10만 개씩 맞아요. 죽는다고 막. 그죠. 네.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뇌 몇 지역에서는 이런 신경세포가 계속 생기는 지역이 있고 거기에는 이 신경세포를 만드는, 뇌세포를 만드는 줄기세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얘들도 낮 시간에는 생성을 하고 밤에는 쉬어줘야 되는데 그걸 알려주는 게 또 멜라토닌이라고 합니다. 그럼 멜라토닌이 없으면 쉬지를 못하니까 이 기능이 저하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또 멜라토닌의 대사산물 중 하나인 N1-아세틸5-메톡시카이누라민, 줄여서 AMK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 물질이 기억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AMK는 뇌의 해마에서 특정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해서 기억 형성과 관련된 단백질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뇌세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참 또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많은 기능을 가진 멜라토닌은 네. 뭐 어릴 때처럼 쌩쌩하게 항상 일관되게 분비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분비량이 서서히가 아니라 급격히 떨어져요. 왜지?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깝게도 10세 전후로 멜라토닌 분비가 가장 많고요. 네. 그 후로 10년마다 10에서 15%씩 툭툭 떨어져요. 그래서 50대 이후에는 거의 분비가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나이 들어서 만약에 멜라토닌이 전혀 나오지 않으면 계속 날밤을 샐 수도 있는 거예요. 잠을 아예 못 잘 수도 있는 겁니까? 하루 2~3시간 자고. 꼭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멜라토닌이 이미 떨어진 분들을 많이 보고 있지만 네. 잠을 주무시기는 하죠. 잠의 퀄리티가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또한 사람이 잠을 아예 자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맞아. 잠은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라 생존의 필수적인 회복 시스템이거든요. 자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뇌 기능을 회복한다거나 면역계를 조율한다거나 또 호르몬 균형을 찾는 이런 일들이 다 자는 동안에 중요하게 일어나고 잠을 못 자면 체중이 올라간다거나 당 조절이 안 되고 당뇨병이 오고 혈압이 오르고 감정에도 문제가 생기는 이런 일들이 수면 부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신에 영향을 다 미치네요. 그렇죠. 사람이 걸리는 병 중에서도 잠을 잃어버리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정말 죽게 되는데 이름도 좀 무서워요. 치명적 가족성 불면증, 영어로 FFI라고 합니다. 이게 약간 유전력이 있네요. 가족성이라고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요. 잠이 안 오는 병이 가족으로 유전이 되는 거예요? 네, 세상에. 유전성 뇌질환이고요. 이 병이 뇌의 시상, 그러니까 수면을 조절하는 부위가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부분이 손상되면서 불면증처럼 시작이 되는데 점점 잠을 못 자게 되고 결국엔 이제 환각, 운동장애, 기억 상실들이 오다가 결국엔 몇 개월 내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너무 무섭다. 결국은 잠을 줄인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명적으로
득보다 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네요. 예전처럼 잠을 줄여서 뭘 열심히 해보자 하는 패러다임은 많이 지나간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의 유명 회사들의 CEO들도 평균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꼭 채워서 자려고 한다고 합니다. 잠을 자면서 뇌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 나눴던 시사항이라는 부위입니다. 시사항이 망가지게 되면은 수면 뇌파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 감정의 통제도 떨어지게 되는 문제들이 한꺼번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잠을 전혀 못 자는 FFI 환자처럼 수면이 무너질 때 뇌가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보여주는 또 대표적인 질병이 있거든요. 그게 과연 어떤 질병일까요? 치매죠. 그치, 인지 기능 떨어지는 건 치매. 제일 무서워하고 알츠하이머? 제일 두려운 거. 맞아요. 네, 치매가 맞고요. 이 치매 환자의 뇌를 보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바로 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뇌가 일종의 배설한 배설물, 찌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뇌에 쌓이기 시작하면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게 되는데요. 이걸 쉽게 말하면 뇌에 이제 끈적끈적한 찌꺼기가 점점 쌓여서 이 정보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결국 막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니 끈적끈적한 찌꺼기라고 하니까 말만 들어도 답답한데요. 이걸 씻어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베타아밀로이드를 포함한 뇌의 노폐물들을 씻어내는 시간이 바로 자는 시간입니다. 수면 시간 동안 우리 머리를 청소하는 시스템이 활성화되는데요. 깨어있을 때는 약해지고 자면 강해져서 이럴 때 여러 가지 노폐물들, 심지어 베타아밀로이드도 청소를 더 잘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내 뇌에 베타아밀로이드가 도대체 얼마나 쌓여 있는 거지?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진짜.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손으로 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우리의 신체적으로 얼마나 통제를 잘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건데 검지와 중지를 이렇게 교차시키고요. 교차, 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엄지와 약지를 맞닿게 합니다. 맞다, 이렇게. 스파이더맨처럼. 다 되셨죠? 네. 이 상태에서 새끼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다 너무 잘 되잖아. 너무 잘 되는데. 잠깐 왜 다 잘 되지? 원래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모두 잘 되면 안 되는데? 이게 웨이브를 이렇게. 와. 요게 항상 어떻게 봐야 되냐면 원래 새끼손가락을 움직일 때 이쪽 손가락 같이 약지가 움직여요. 네. 이건 신경이 가는 가닥에서 서로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이제 같이 네. 이렇게 교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 실험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면 평소에보다 내가 요즘 어렵다를 보는 거예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안 되던 분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요 부분이 더 안 되네라고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끼손가락이 자유롭게 안 움직이거나 다른 손가락이 너무 잘 움직여, 이게 교란이 너무 심한 것 같이 느껴져라고 한다면 뇌가 빠른 속도로 노화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과거의 나보다 지금 좀 더 어떤 통제력이 예전보다 좀 줄어들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